일찍 좀 일어나라 라고 말하면 일찍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더 많고, 이 잔소리가 효과를 거두는 경우가 거의 없죠. 네, 그래서 인문학이라고 하는 게 인간에 대한 관심인데, 왜 잔소리가 효과가 없을까?도 관심 가지실 필요가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효과가 있을까 해서 방식을 바꾸는 게 인문학적인 접근이라, 부모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한 감각을 깨울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자녀보다 부모님들이 더 인문학을 하시면 좋죠. 예, 왜냐면 거기서 많은 게 해결이 되니까. 이 앞에 두 사진은 잠깐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이제 나무로 비유하면 열매를 맺고 싶은 거잖아요. 어떤 잔소리가 왜 안 통하느냐, 약간 나무에 비유해서 역학적으로 얘기하면 열매를 맺고 싶으니까 물을 자꾸 열매에 붓는 거예요. 그게 잔소리죠. 너가 했으면 좋겠는 표현을 바로 하는 거죠. 좀 꼼꼼하게 좀 해. 꼼꼼하게 정리해. 알았어? 뭐 이렇게 문제 풀 때 좀 집중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열매를 바로 얘기합니다. 근데 나무 열매에다가 물을 바로 주면 열매가 썩잖아요. 기를 줄 아는 사람은 열매에 물을 붓지 않고 뿌리에다가 물을 적절하게 붓죠. 나무가 죽는 경우는 물을 안 줘서 죽는 게 아니라 물을 너무 많이 줘서 과습으로 죽는 경우가 훨씬 많죠. 이 좋은 말이라고 해도 이게 계속 부어지고, 그것도 열매에 부어지고 하면 다 썩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만들어내는 메커니즘을 이해한 분이라면 내가 원하는 게 있을 때 오히려 더 말을 하지 않고, 아이가 먼저 그걸 하도록 이렇게 좀 약간 유도를 한다든가, 이렇게 그런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딱 집어서 얘기한다 그러면 어머님이 먼저 조바심이 난다. 그러면 애는 절대 조바심 내지 않습니다. 극한 반응. 근데 이게 좀 끌어당길 줄 알면 애가 조바심 나게 할 수 있어요. 그 기술이. 애가 급하게 할 수 있어요. 애가 어떻게 엄마? 어떻게? 너 이거 이렇게 해야죠. 통찰 수업에서 저희가 많이 얘기하는 건데, 너무 원하는 것일수록 얻기 어렵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죠. 예를 들어 저는 그때 말하는 게 달라지는데요. 자, 고등학교 때 진로 활동이라고 고등학교에서 많이 하는 게 대학교 탐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많이 비판적입니다. 물론 계속 앞으로 자녀분들 할 텐데, 대학을 자꾸 보는 것은, 또는 대학 사진 찍어서 뭐 책상 앞에 붙이고 이렇게 하는 거는 목적의식을 강하게 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정말 좋은 대학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사실 자녀들 다 있어요. 그게 멋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대학 가고 싶은 생각은 어머님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눈앞에 걸 하기 싫은 것 뿐이죠. 네, 근데 많이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 그래서 그 좋은 데 가고 싶어졌다고 하면, 예를 들어 면접을 볼 때 내가 너무나 꿈에 그리던 이 학교, 그래서 면접에 와서 그래서 물어볼 때 너무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강하면 너무 떨립니다. 그래서 말을 잘 못해요. 마치 연애랑 비슷해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상대방이면 말을 잘 못 걸고 무뚝뚝해서 오히려 사귀기 어려워요. 적절하게 좋아하는, 내가 너한테 호감을 가졌지만 인연이 아니면 뭐 어쩔 수 없네, 이런 사람이 오히려 사귈 가능성이 높아요. 대학도 그렇죠. 여기 대학에 들어가고 싶지만 뭐 안 된다면 아쉽지만 다른 대학 가면 돼요. 이런 애가 오히려 아주 유연한 자세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시험 너무 잘 보고 싶다. 너무 잘 보고 싶으면 시험 망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100점 맞아야 돼요. 근데 1번부터 2번부터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서 눈물이 다 막 나고 막 몸이 떨리고 막, 그래서 그 이후로 쉬운 문제들 나오는데 다 망쳐버리거나 OMR지를 채점 안 해서 0빵점 처리되거나, 이런 경우가 고등학교에서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모두 다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역학을 우리가 관심 가지지 않고 열매에다 계속 물을 붓고 있는 거야. 잘 봐야 된다, 시험 잘 봐야 된다 이번에, 이 말이 오히려 더 떨리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인간에 대해서 별로 매우 관심이 없구나. 오히려 인간으로서 우리가 몇십 년을 살았는데 인간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없었구나. 네, 이런 것의 감각을 부모님들도 가지면 좋고, 그래서 아까 그 말 마무리 지면,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것은 얻기 어렵다. 그러면 자녀분들도 그렇고 예를 들어 이 잔소리가도 그렇죠. 이걸 내가 너무 갖고 싶으면 부모님이 원할수록 애들은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히려 약간 물러서서 흐름이 좋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게 따라오게 하는 사람. 요즘 애들이 제일 원하는 게 다 뭐냐? 대부분 다 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돈은 중요한데 돈을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돈이 도망가죠. 돈을 쫓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이 돈의 흐름이 유리하냐? 내가 매력이 있어서 돈이 나를 쫓아오는. 어떤 사람이 연애를 잘하냐? 내가 매력이 있어서 상대방이 나한테 호감을 표시하는. 어떤 사람이 취업을 잘하냐? 내가 매력이 있어서 회사가 나를 탐내는. 이런 흐름을 유리한 흐름을 만들어 가야 되고 그래서 그게 쫓아오게 해야 되는데 시험 결과는 뭐냐? 시험을 잘 보려고 내가 시험 100점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눈앞에 거 잘 자세를 갖추다 보니까 100점이 쫓아오는 이렇게 흐름을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근데 역시 우리가 쫓아가는 거에만 우리 문화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이지 않는 데서 승부가 결정이 돼요. 왼쪽 거는 좀 말을 생략하고요. 이 프라블럼이라는 단어가 문제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라는 말이 우린 문제가 발생하면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더더군다나 부모님은 더더욱. 예를 들어 이제 자녀의 공부에 대해서 문제라고 하면 예를 들어 자녀가 수학이 엄청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영어가, 국어가 뭐가 확 떨어질 수도 있어요. 문제죠. 그럼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하는 방법은 이제 비상조치, 막 이제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학원을 찾아다니거나. 그럼 이제 학원들이 어머님 뭐 이러면서 그게 두렵잖아요. 거기서 느낄 좌절감이나 우리 학원에서는 이게 좀 어렵겠는데요. 이렇게 해서 하면 진짜 나와서 너 뭐 했어? 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뭐 그렇게 안 하더라도 어쨌거나 그 좌절감도 있고 그래서 학원에 못 가서 다른 또 과외 선생님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근데 이제 그래서 애들한테 어떤 생각의 프레임이 생기냐면 너는 수학이 약한 애야. 넌 수학 못해. 그게 아이의 틀이 됩니다. 그래서 나 수학 약해. 그래서 계속 약하게 가요. 이게 문제입니다. 수학을 못한다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못한다는 생각의 프레임이 생기는 게 문제예요. 근데 그 프레임의 강화를 학원들이 하고 있고 부모님이 하고 있고 본인도 계속 강화시킵니다. 그럼 계속 그렇게 가죠. 이 프라블럼이라는 단어의 어근을 오른쪽에 보시면 프로는 영어 라틴 어근에서 앞으로, forward죠. 프로포서, 제안, 앞으로입니다. 프라블럼이 앞으로라는 뉘앙스가 있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뒤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것 같은데. 그리고 BLEM이 이 발레인이라는 라틴어 어근에서 왔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to throw, 던지답니다. 그러니까 프라블럼은 앞으로 던지는 거예요. 어근이 우리 생각을 매우 다르죠. 프라블럼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던지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밈 있죠. 위기는 기회다. 뭐 이 밈이 떠오르면서 그렇단 말이구나. 예,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자녀가 어떤 과목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 수학이 부족하다. 자녀의 실제 나이가 초6인데 또는 중학교 1학년인데 수학 나이가 어이없게도 초3이다. 어떻게 이 프라블럼. 근데 사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이제 왜냐면 모든 나이가 다 메꿔져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요즘 애들은 우리 때보다 부모 때보다 훨씬 해야 될 게 많거든요. 그리고 공부에 대한 내용 되게 많아요. 과학 같은 거 보시면 우리가 공부했을 때보다 훨씬 어려운 내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해야 될 것도 되게 많죠. 수행평가, 학원 숙제 우리 때는 그렇게 많이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어보지 않은 세계를 겪고 있는데 그래서 모든 영역이 다 채워져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부족한 영역이 있다는 건 당연한 거예요. 마치 피아노를 저는 지금 제가 나이가 50살이지만 제 피아노 나이는 6개월인 것 같습니다. 이게 비정상은 아니잖아요. 그냥 쳤으면 좋았겠지만 어쩔 수 없다죠. 근데 이걸 어머님 이거는 부당한 저는 딴 거 하고 있었으니까 그동안 딴 거 하다가 피아노 못 쳤으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거에 집중하다가 수학이 우연히 초등학교 3학년, 2학년일 수도 있어요.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로요. 진짜 아닙니다. 괜히 인성적으로 어머님 인성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진짜로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수학이 부족할 때 유튜브나 이런 거 요즘 수학 공부법 찾아보시면 많이 나오는 거 알죠? 근데 안 보잖아요. 우리가 왜 그런 거 공부에 이렇게 관심이 지대한데 왜 그런 걸 안 보느냐? 너무 많기도 하고 무엇보다 학원에 맡기게 되니까 그거를 안 하게 되는 게 있어요. 근데 학원에 맡기게 되니까 공부의 원리를 우리가 얻을 기회가 없어집니다. 맡겼습니다. 솔직히 학원에 맡기는 것은 좀 편해서도 있죠. 집에서 시키면 많이 힘들어요. 애가 진짜 잔머리도 많이 하고 그걸 일일이 다 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게 맞아요. 그래서 학원이 좀 고마운 것도 있어요. 그러나 학원 공부의 원리를 뺏기는 게 분명하죠.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서나 어디 이런 데서 수학 공부법을 같이 시청하고 자녀랑 일단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반응을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막 어떡하니 이게 아니라 괜찮아. 아휴 아무것도 문제 아니야. 부모가 진짜 그런 반응이 있으면 애들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애들은 표정을 많이 봐요. 애기 때 애들이 이게 무슨 일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럼 애기들이 상황을 파악하는 방법은 뭐냐면 엄마 아빠 얼굴 보는 거예요. 엄마 아빠 얼굴 보고서 큰일 난 것 같으면 울어요. 엄마 아빠 얼굴 보고 뭐 아닌 것 같으면 괜찮고. 이게 애들 앞에서 문제를 보여주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이런 얘기 아닙니다. 부모도 사람이고 부모도 힘들고 표정이 그럴 때가 있죠. 당연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 애 앞에서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이건 문제가 아니라는 걸 부모가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야 진짜 문제 아니야. 괜찮아. 바보야.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괜찮으니까 지금 너 이 수학 공부 같은 거 하거나 해서 애가 지금 중1인데 초3 거를 그냥 쿨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으면 초3 문제집을 가져와서 보면 됩니다.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란 거를 알려주면 돼요. 그래서 초3 걸 하면 머리는 중1이기 때문에 초3 할 때보다 훨씬 더 금방 해요. 그래서 초3 거를 기본서 끝내고 심화서 끝내고 그리고 초4 거 하고 초5 거 하고 초6 거 해서 중1 때까지 따라잡는다. 따라잡고 심지어 초5에서 중2까지 갔다. 그때 애가 느끼는 그 감정, 자기에 대한 자기 효능감, 별거 할 수 있네? 그리고 난 되게 수학 못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니까 잘하게 됐네? 이 경험은 다른 데서 절대 얻을 수 없는 경험이에요. 왜냐면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후에 다른 데 가서 살 때 이런 상황이 계속 있잖아요. 어딜 가든 내가 모르는 게 나오잖아요. 새로운 회사를 가면은 그 회사에서 나만 모르는 방식들이 있잖아요. 그때 이걸 수치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창피해서 못 물어보고 나중에 큰 위기를 맞는 사람이 있고 뭐 모르는 게 당연하죠 하고 물어보아서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뭐냐? 어릴 때부터의 그 문화의 영향을 받는데 그래서 애가 그런 거 다 뭐 내가 좀 모르는 거 있지만 찾아봐서 알아보면 금방 할 수 있어. 이 감각을 학생 때 갖는 게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예, 성적 자체보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한 자산이에요. 알아봐서 하면 돼. 다 할 수 있어. 물론 문해력이 좀 있어야죠. 예, 책을 쫙 읽어낼 수 있는 문해력이 중요합니다. 문해력과 또 할 수 있다면 영어 문해력도 있으면 좋겠죠. 왜냐면 영어랑 관련된 그걸 하면 좋으니까. 근데 그거 어쨌거나 된다면 좋다는 거지. 뭐 그러니까 영어를 뭐 이를 또 이렇게 하면 또 이제 부작용이 반작용이 나오니까. 밑에 이 캐즘이란 말이 길어지지만 캐즘이 마케팅 용어에서 캐즘 마케팅이라 해서 어떤 제품이 팔릴 때 초반에 잘 팔리다가 이 확 안 나갈 때가 있어요. 이 캐즘이 어떤 틈이거든요. 대체로 전기차가 지금 캐즘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초반에 잘 팔리다가 중간에 갑자기 확 판매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좀처럼 못 넘어가는 거죠. 이게 캐즘이라고 하는데 어떤 상품이든 캐즘을 겪게 돼 있고 그래서 캐즘을 어떻게 지나가느냐 이걸 캐즘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게 다 수업에서 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캐즘이라는 단어가 앞에 캐가 CHA가 옆에
카오스에 어은 것 같습니다. 혼란, 혼돈스럽죠. 문제니까. 근데 카오스라고 하는 거는 그리스 신화 보신 분들 알겠지만 카오스도 인격신이고 카오스라는 인격신 뒤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제우스 이런 그 여러 그 신들이 올림푸스의 신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모스의 세계, 질서로서의 우주의 세계가 카오스라는 혼돈의 신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혼돈의 신은 혼돈 그 자체의 신이 아니라 질서를 낳기 전 단계예요. 질서가 생기기 위한 과정. 그래서 우리 자녀가 혼돈의 카오스다 지금. 그거가 질서로 가는 길이구나 라는 시야를 부모가 갖고 계신 게 궁극적인 시야, 긴 시야. 그래서 그걸 좀 더 잠깐만요. 좀 컴퓨터 반응이 느리네. 네, 이게 전기세마라는 고사성어인데 손자의 제자 중에 손빈이라는 제자가 있어요. 손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있던 나라 오나라일 걸 제가 이번에 헷갈리는데 거기서 이제 전기라는 귀족이 왕이랑 자주 이 말 경주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 자꾸 경주를 하자고 얘기하니까 경주할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왕의 말이 더 좋겠죠. 이게 경주가 어떤 식이냐면 세 마리를 순차적으로 해가지고 하는 방식인데 맨날 3전 3패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가 하도 약이 올라서 선빈한테 내가 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겠소? 라고 질문하니까 선빈이 필승법이 있습니다. 필승까지는 아니지만 승률을 확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왕이 항상 제일 빠른 말을 내겠죠?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그리고 중간말, 느린말 이런 식으로 내니까 당시 갖고 있는 말을 그대로 똑같이 내지 말고 맨 처음에 제일 느린 말을 내서 일단 1패를 하세요. 그런 다음 중간말한테 빠른 말을 붙이고 중간말을 느린 말을 붙이면 2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2승 1패로 전기가 이겼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기는 방법을 알려줬는데 이걸 우리한테 적용하면 먼저 1패를 하고 나중에 2승을 하는 방식. 아이의 그걸 본다 그러면 어린 나이에 좀 약간 늦는데 그 이후에 갑자기 확 성장이 커지는 방식 이런 거 볼 수 있죠. 우리 애도 이런 방식이면 나쁘지 않겠죠? 오히려 반대로 어릴 때 너무 영재였는데 그 뒤에 성장하지 않는 것만큼 답답한 것도 없죠. 사실 그런 부모님들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정말 많아요.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거 아예 이 현상을 이름을 붙였어요. 한때 영재. 한때 영재. 그 어릴 때 자녀가 뛰어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지능이 뛰어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어머님들 그게 너무 신기해서 본인 그래서 가서 이제 검사부터 받는 거죠. 영재 검사를. 그럼 이제 거기는 이제 돈을 벌고 이제 기대 영재 영재 같네 어떡하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 기대감이 큰 거는 좋은 게 아니잖아요. 보통 왜냐면 실망감이 커지는 전초전이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도 스스로 자기가 영재라고 여기다가 갑자기 그럼 영재라고 여기면 그 뒤에 결과가 좋은 게 아니라 자기가 영재라고 여겼으니까 모르는 거 질문을 안 해. 모르는 거 드러내려고 하잖아. 성급하게 안다고 해. 문제 틀리고서 이거 아는 거야 변명. 안다고 얘기해야 되니까 모르는 거 틀린 거를 점검만도 안 해요. 이런 문화가 지금 우리나라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 천지빛깔입니다. 진짜 많아요. 모르는 거를 물어서 해결하는 게 훨씬 중요한데 문화가 잘못되는 게 제일 문제죠. 그래서 그럼 먼저 어릴 때 잘 못하더라도 나중에 잘하는 게 훨씬 좋겠는데 우리가 왜 이런 접근을 잘 못하느냐? 왜 먼저 1패를 잘 못하느냐? 왜일까요? 만약에 제가 너무 저만 떠드는 것 같아가지고 어릴 때 애들은 막 재능을 뛰는데 우리 애는 의외로 성장이 좀 느려요. 근데 이거는 모두 나중에 잘 되기 위한 보관이다. 근데 우리가 왜 이런 전략을 잘 못하느냐? 불안감 때문입니다. 불안하니까. 이 1패를 하고 시작하는 게 너무 불안해요. 그죠? 1승을 해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세상에 1패를 먼저 지고 시작하라고? 너무 불안하죠. 당연히 이해가는 얘기지만 역시 통찰 수업에서 자주 반복되는 것 중에
똑같은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불안감으로 결정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똑같은 학원인데 이 학원이 우리 애한테 필요해서 다닌다는 능동적인 의도로 다닌 경우랑 여기가 제일 모르겠어 학원은 안 다니면 공부를 안 해 또는 불안해서 보내는 경우랑 똑같은 학원인데 나오는 결과물은 완전 다릅니다. 불안감으로 결정하면 좋은 결과가 잘 안 나와요. 원리를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아무튼 궁극적으로 뒤를 보는 시야가 없으니까 눈앞에 1승부터 하려고 하고 그래서 어릴 때 다그치게 되는 거예요. 어릴 때 다그치게 되면 애들은 감정이 그 과목에 대해서 안 좋아지고 그래서 모양만 생기고 능력은 안 생기는 패턴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제학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산술급수, 기하급수 우리 옛날에 많이 배웠던 거잖아요. 그래서 산술급수는 등차수열이죠. 등차수열. 그 숫자 간의 차가 똑같은 수열인 산술급수죠. 이건 1, 2, 3, 4, 5는 1의 순서잖아요. 1의 등차. 기하급수는 아시겠지만 등비수열입니다. B가 똑같은. 그래서 2 곱하기 2라고 하면은 1, 2, 4, 8, 16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산술급수와 기하급수를 비교하면 처음에는 언뜻 비슷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산술급수가 더 높을 때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가면은 마치 채찍질하듯 뭐 고무가 팅경경경하고 튀듯이 기하급수로 확 성장하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걸 파괴적 혁신이라고 이 중간을 얘기하는데 항상 모든 영역에서 뭔가 잘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그게 어떤 운동이든 어떤 영역이든 처음에 좀 잠잠하다가 수면 위로 올라가면 갑자기 확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노하우가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한번 뭐에 확 집중하면 뭔가 확 하다 고수가 되고 나서 또 딴 걸로 넘어가죠. 우리 애들이 그런 방식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이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의 학습 문화는 기하급수에 가깝나요? 산술급수에 가깝나요? 산술급수죠. 그냥 계속 인풋을 계속 밀어넣는 겁니다. 산술급수. 근데 이 산술급수처럼 계속 플러스가 된다고만 해도 되게 잘 된 케이스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양은 들어가는 것 같은데 모양은 계속 하는 것 같은데 결과를 보면 들어가지 않았다는 게 드러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인간은 되게 복잡한 개체라 감정도 복잡하고 막 뭐 이런저런 친구관계 문제도 있고 부모님과의 문제도 있고 막 이런 게 해서 계속 기계적으로 일씩 계속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모양은 계속 있죠. 학원에 진도는 나가요. 근데 잘 안 나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인간이라는 그 복잡한 그 메커니즘에서 어떻게 하면 채찍처럼 촥 그 탄력 있게 성장할 수 있게 하는지 그 노하우를 자녀를 위해서가 아니라 부모를 위해서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도 이렇게 성장하면 너무 좋은 거고. 이거 생략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이 리질리언스가 이제 탄력성을 얘기하는 거긴 한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구성주의라는 게 가끔 구성주의, 구조주의 뭐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근데 전혀 어렵지 않은 게 구성주의는 쉽게 말하면 그때그때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을 그때그때 구성을 하는 거예요. 이게 게슈탈트 심리학에 대한 그림들인데요. 이 첫 번째 그림은 고양이 있잖아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고양이가 아니거든요. 그냥 몇 개의 선입니다. 몇 개의 선인데 우리가 그걸 보고 고양이를 떠올리죠.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는 완벽한 형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분을 가지고 전체의 틀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어요. 이거 무슨 말이냐? 우리 애가 수학 능력이 지금 초3이에요. 나이는 중1인데. 근데 당장 눈앞에 중1에 학교 수업이 나가요. 또 이번엔 영어를 얘기해볼까요? 영어 나이가 초3인데 실제 나이는 중1이에요. 그럼 학교에서 영어 중1께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일단 얘는 초3 나이니까 초3 거부터 해야 되니까 일단 학교 거는 일단 하지 마 라고 하기보다 일단 앞에 학교 거를 하되 하면서 저녁에 에너지를 내서 자기 거 초3을 하게 하는 거예요. 쉽지 않은 얘기지만. 그럼 눈앞에 거 중1 거 할 때 답답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근데 그 힘들고 답답함이 좋은 거죠. 모르는 문제가 있을 때 질문하게 하려고 학원을 다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모르는 문제를 바로바로 대답해 주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면 바로바로 해결은 하면서 잊어버려요. 근데 내가 이거 뭐야 도대체 하면서 막 답답해하고 하는 게 그거를 오랫동안 나한테 각인시키는 임프린팅 이펙트가 돼가지고 각인 효과가 돼서 그래서 그게 내 거가 되는 효과가 있는데 우리 너무 쉽게 가르쳐줘요. 그게 오히려 무엇보다 또 이건 예다이 선생님이 많이 얘기하는 건데 시험에 써있는 문장들은 다 문어체잖아요. 문장이잖아요. 그럼 애는 문어체의 글자를 읽고 자기가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래서 그 교과 문제집 뒤에 설명서 같은 거 보면 문어체로 설명을 해주잖아요.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문어체 해설지가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학원 선생님의 설명을 듣거든요. 학원 선생님의 설명은 구어체예요. 구어체를 들으면 이해가 잘 돼요. 그래서 시험을 보면 또 문어체예요. 그래서 학원 선생님한테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잘 되는데 자기가 풀면 못 풀어요. 이것도 역시 결과물을 만들 줄 모르는 메커니즘이에요. 결과를 만들 줄 아는 사람들은 훈련을 실전처럼 하고 실전을 훈련처럼 합니다. 군대 가면 많이 써있는 거 있거든요. 그게 왜 써있는 이유가 있는 거죠. 실전을 훈련처럼 해야 되고 훈련 실전처럼. 그래서 문제 풀 때는 항상 칼같이 시간 재면서 시간의 압박을 받으면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고등학생들은 더더구나.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천천히 풀어서 맞으면 맞았다고 착각을 하고 시험 볼 때는 막 시간 쫓기니까 하면서 해서 이거 다 아는 건데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결과물을 만들 줄 모르는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아까 얘기로 돌아가면 이 자녀가 중1 나이인데 눈앞에 영어가 답답하다. 그러나 그래도 조금씩 하다 보면 예를 들어 얘가 앞에 동사, 명사를 모르는데 과목 진도가 투부정사가 나오고 있어요. 투부정사가 뭐야? 동사, 명사도 모르는데. 그렇지만 눈앞에 걸 조금씩 하면서 돌아가서 하다 보면 나중에 앞에 거부터 쌓고 올라왔을 때 투부정사 만나게 되면 그 답답했던 게 하면서 더 잘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래서 모두 통합되는 그 순간이 오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모든 것을 처음부터 기초부터 착실하게 쌓아가지 않아도 중간부터 해도 인연을 따라서 이렇게 구성하다 보니까 통합적인 실력이 쌓아질 때가 있어요. 지금 아마 이런 경험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어떤 영역에서 처음 기초부터 한 게 아닌데 중간부터 했는데 하다 보니까 통합적으로 나중에 기초를 해서 더 잘 된 경우도 있어요. 실전도 기초도 다 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인데 그때그때 만나게 되는 인연에서 그때그때 채워넣으면 됩니다. 그 감각을 부모님이 갖는 것도 중요하고 애가 갖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기초부터 꼭 하기 위해서 막 되게 엄중하게 막 긴장시키고 막 이렇게 하는 그게 있어서 이건 건물에 대한 얘기인데 건물을 아래서부터 쌓아 올리는 게 당연하지만 요즘 공법 중에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쌓아내는 공법도 있어요. 이게 구성주의를 잘 보여주죠. 부분이 구성되면 전체로 완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계속 말씀드린 감정 얘기예요. 감정이 상하면 에너지가 전혀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절대 못하는 경우가 몸이 두드려 맞은 것처럼 독감 걸려서 아파도 끙끙대면서 공부를 할 수는 있어요. 매우 효율이 안 오르겠지만. 근데 절대 공부를 못하는 경우는 기분이 나빴을 때, 너무 열받았을 때, 절대 하고 싶지 않아요. 자녀들이 공부에 들어갈 때 감정이 왜냐면 기껏 좋을 때가 무감정이고, 근데 무감정도 아니고 좀 왜냐면 놀고 싶은 거 먼저 놀다가 버틸 수 없을 때고 하니까 하기 싫은 걸 하는 감정이 더 크죠. 효율이 높을 수가 없어요. 공부가 하기 싫은 거 위주로 돼 있어서 효율이 높을 수가 없어요. 물론 공부를 좋아한다 그러면 변태스러운 애인데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전체적인 그 좋아함의 흐름이 망가진 상태에서 모든 관심은 이 미디어나 이런 데 가 있고 있다가 여기에 진심을 담고 있다가 갑자기 책을 본다고 해서 될 리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나마 애가 책을 보면 안심을 하죠. 불안하니까. 계속 우리가 아이한테 요구하는 게 사실은 야 엄마 불안해. 안심하게 좀 해줘. 그래서 애가 이제 공부의 모양을 갖추고 이런 것만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흐름이 잘못됐다는 것은 알 필요가 있죠. 감정이 상하면
효율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이거 뇌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우리